갈지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빤한 건 재미없잖아. 다나. 재미없잖아. 두 번째 편인데요. 오늘은 응시의 이동에 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응시란 것은 뭐냐면은, 전에도 얘기했는데, 바탕과 모양을 바탕을 통해서, 시선이 가다가, 불쑥 그 안에서 모양이 솟아오르고, 그러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 단순히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죠. 그 자체가 이동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난 영상에서 다크나이트의 조크를 했는데, 그냥 타이틀이 조크인 영화가 있어요. 조크하고 더 파드라는 영화하고 두 개를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조크, 보신 분 많죠, 이거. 2019년에 만들어졌는데 감독은 잘 모르겠고요. 호아킨 피닉스가 조크 역을 맡았어요. 전 영화관에 갈 때, 배트맨 안에서의 조크가 뭐 주인공이 돼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감독이 배트맨의 형식, 틀, 프레임을 그대로 보고 갑자기 거기서 조그만 이렇게 쏙 빼가지고 엉뚱한 데 갖다 놔놓고 이렇게 조크를 응시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트맨의 틀을 없애버린 건 아니란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사라졌어요. 그러고는 조크를 보면서 다른 것을 응시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영화는 감독이 이런 질문에서 출발됐다. 보다 더 사실적으로, 보다 더 인간의 삶 속으로 하나의 영화가 아니라 따로 떼어놓고 조크를 보기 시작한 거죠. 아마도 이거 뭐 다크나잇의 조크에서 힌트를 좀 받았나?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그러나 놓고는 조크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조크를 하나의 인간으로 본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고 어쩌다가 왜 이런 무시무시한 악당이 됐을까? 그 근원을 추적하는 게 이 영화입니다. 탄생의 근원지를 찾아가는 거죠. 특별히 얘기하자면은 조크가 가지고 이 악랄한 이 광기에 애미가 누구냐 이 말이죠. 광기의 모성이 어디 있느냐, 광기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걸 추적하고, 당연히 이것은 상상이죠, 그냥. 영화 전체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아무튼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 흔히들 다루는 주제인데, 실은 이건. 기생충도 그걸 다뤘고, 빈민, 루저들, 노동자, 약자, 등등 사회 밑바닥층, 소외당하는 소외인들의 갑자기 대변인, 우상으로 가다가 급기야 이들의 영웅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아쉬운 거는 여전히 역시 영웅 서사인 영웅 악당의 그 이분법적 구조, 그리고 수직 질서, 여기를 탈피하지 않은 영화였다는 것은 뭐 아쉬운 점이긴 한데, 그런데 수직 질서를요, 이런 걸 이렇게 거꾸로 뒤집었듯이 정반대로 바꿔놨어요. 악당이 영웅이 되고, 영웅은 존재감이 없고, 뭐 이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은 존재감 없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영웅, 그리고 이들, 빈자, 뭐, 루저들, 이런, 빼고 나머지는 뭡니까? 사회적으로 전부 다 악으로 취급하는 거죠.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엎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는 결국은 이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도덕적인, 사회적인, 윤리적인 털거리를, 배트맨의 털거리를 가만히 보면서 빼와가지고 이 털거리를 끼워 넣어서, 털리 끼듯이 끼워 넣어서 조크를 해보였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뭐 관념이 됐든 뭘 됐든 이런 걸 뒤집어 엎는 시도요. 영화는 뭐든요. 안 한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되니까 점점 영화 만들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예, 소설 쓰기도 그렇고 다 써먹은 주제고 뭐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뒤집기, 다르게 보기, 엉뚱한 거 보기, 낯설게 보기, 자꾸 이러면서 저는 브레이트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런 거에 연극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연극 얘기는 웬만하면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좋은 예가 돼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2015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LG 아트센터에서 초청해서 한 연극, 이브 반 호브라는 네덜란드인가 어디 연출가가요, 파운틴 헤드라는 작품을 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원래 1960년대에 그 파문을 일으킨 책 한 권이 여자 철학가의 아주 짤막한 책인데, 브래드 핏이 그 판권을 가지고 로열티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영화로 만들려고요. 감독도 하니까. 근데 이바노프가 이 영화로 만들기 힘드니까 나한테 로열티 넘겨라. 싫다. 그랬다가 갑자기 줘버렸어요. 왜냐면 그 사이에 브래드 핏이 안젤리나 졸리나? 미안합니다. 농담입니다. 이혼했잖아요. 홧김에 줬는지, 창자가 왜 꺾였는지 던져줘 버렸습니다. 이바노프한테. 그래, 만들어. 그래서 만들게 됐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거의 철학적 논쟁이거든요. 철학적 논쟁을 무대화해서 그걸로 치열하게 정말 부딪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되는구나. 그리고 너무 흥미롭구나. 저는 두 가지 놀랐는데, 첫 번째, 자꾸 얘기하지만 저는 뭐 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배우들이 LG 아트센터의 그 큰 무대를 뭐 칸막이를 친다든가 이게 없어요. 뻥 뚫리는 무대에서 몇 명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꽉 찬 느낌이 들죠? 배우들이 온몸 전체를 덤성덤성 움직이는데, 저는 저 연기는 뭐지? 몸 전체로 한다는 건 알겠어. 다른 건 몰라도. 지금은 연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 책이 원래 그렇습니다. 개념 뒤집기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기심과 이타심에 관한 충돌을 시켜놓는 연극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기심이란 것은 너무 인간이 이기적이 돼서 사회가 망하니 그런 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타심의 그 결정판 모델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성경도 주로 그런 거고요. 이웃에게 베풀라 뭐 이런 것들이 이타심 아닙니까? 근데 철학 논쟁이니까 실은 이타심 가지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이 연극에서는 바로 그 점을 노립니다. 이타심이 이기심보다 더 이기적일 수 있다는 논쟁거리를 던지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단정 짓고 시작합니다. 이기심이 오히려 이타적이다. 그러나 놓고는 이 두 개를 충돌시켜요.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뉘앙스상은 보면은 이타심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측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기에 이기심이 가지고 있는 이타적 측면이 더 강조되는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그 개념 논쟁이란 거, 우리가 인간이 언어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내가 몸 잡고 얘기하지만 남는 건 말밖에 없다고 얘기도 하는데, 접근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결론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 언어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한 언어를 좀 쓰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 철학적 논쟁거리가 연극이 됐다는 게 저는 신기했고요. 특히 이제 연기가 그냥 움직이는 조각들 같은 거대한 물체를 보였다는 것도 저한테는 충격이었고 많이 배웠어요. 그 이후로 뭐 저는 그 러시아 연극에서 이렇게 와서 하는 것도 몇 편 보고 그랬는데, 나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의 배우들이 좀 연구하고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국이 좋은 연극을 너무 안 봐서 그런가요? 아무튼 영화 얘기하다가 왜 연극 얘기하지? 이놈아. 더 파더, 두 번째 영화 더 파더. 이거 원래 영국 희곡이었대요. 영국이 살았으면 이거 희곡으로 공연되는 거 공연장에 찾아가서 봤을 텐데, 저는 그냥 뭐 영화로만 봤습니다만, 안소니 홉킨스가 주연했고 그해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2021년이죠. 작년이네. 이것도 역시 흔히 다루는 주제예요. 요즘 뭐 노인들 문제가 심각한데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 딸들 말이죠. 관계를 다루는 건데, 이거 흔히 다루는 방식이고 흔히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대개 이 영화들, 제가 지금까지 본 치매에 관련된 노인 문제를 다룬 영화들은 주로가 아니라 전부 다였지. 내가 본 거는 전부 다가 치매에 걸린 환자를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거, 그리고 그 타인 눈에서 보이는 치매 환자의 고통,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최근에 본 예로는 하비에로 바르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살벌한 연기로 각광을 받았던 스페인 배우 말이죠. 이분이 주연한 가지 않은 길이라는 게 있어요. 2020년 영화인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계통입니다. 바깥에서 바라본 관점에서 다뤘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는 연기가 억지도 좀 보이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자기가 고통스럽다는 걸 알면 그래도 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소니 홉킨스가 주연한 더 파더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응시가 다르다는 거죠. 카메라를 가지고 바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슬슬 가지고요, 이 치매 환자인 아버지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배 타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내시경 한 겁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치매 환자의 안에서 카메라가 보니까 치매 환자가 보는 세상을 보는 겁니다. 당연히 관객도 그렇게 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처음 한 4, 50분 정도는 이 영화 뭐야? 막 건너뛰는데, 금방 큰딸 만났는데, 금방 이쪽이 뭐 다른 딸인데, 그걸 또 큰딸로 오해를 하거나, 뭐 하여튼 복잡해요. 잘 기억도 안 나. 그러나 점점 알게 되겠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문제가 있구나. 마치 내가 내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걸 모르고 있었다가 점점 뭔가를 보고 발견하고 이러다가 약간씩 알게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지 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섬찟하던데요. 살벌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약간 혼란스럽다가 점점 치매 그 단어를 떠올리진 않지만 삶의 공포가 마구 다가오다가 막판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정신병원으로 실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그 정신병원 안에 있는, 요양원인지 정신병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간호원한테요,
이렇게 엉기면서 엉엉 울면서요. 엄마를 찾습니다. 아팠어요. 치매도 여러 종류가 있나 봐요. 아직까지 저희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라서. 이제 이런 종류의 치매가 만약에 실제 또 정말 무서운 거. 암 중에 췌장암이 제일 힘들다잖아요. 치매 중에 제일 무서운 치매인 것 같아. 보통 치매는 그냥 넋을 놔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는 별로 아픔이 없거든요. 바깥에서 바라보기 안타까울 뿐이지. 근데 이거는 치매 당사자가 당분간 치매인 줄 전혀 모르고 그러면서 다가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래서 저도 관객이었으니까 이게 뭐지? 왜 이러지? 하는 질문을 계속 하면서 놀란 눈으로 점점 바라보게 됩니다. 빠른 건 재미없잖아. 응시의 이동 이 정도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